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천재 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김삿갓은 정처없는 반면생활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고향에 눌러 살고 있으면 전혀 볼 수 없는 팔도강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가는 곳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성이 여리고 마음이 아름다운 김삿갓은 방랑 중에 만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은연중에 암행어사 노릇까지 했던 김삿갓은 그럼에도 꺼림직한 일이었습니다. 다시금 방랑길에 나선 김삿갓은 어느덧 황해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9월산이 있는 황해도 땅에 접어드니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인 이적이 읊은 시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서거정의 동원기가 생각이 나고, 그런가 하면 이율곡과 동기 유지와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그곳에서 유명한 먹을 만드는 묵당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전해드립니다. 수양매월, 현태덕과 작별을 나누고 다시 정처없는 나그네 길에 오르니 산은 높고 물은 끝없이 흐르고 있어 불현듯 산고수장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옛날 범희문이라는 사람은 엄선성의 높은 덕을 예찬하는 글에서 산은 언제나 푸르고 물은 풍부하게 흐르듯 선생의 풍도는 산고수장하시다 라고 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덕이 높은 사람을 산고수장이라는 말로 예찬하게 되었던 것이다. 행여의 길은 번디 끝이 없다. 행운 유수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김삿갓의 경우는 더구나 그러하였다. 황주, 봉산, 신천, 안악 등지를 거쳐 9월산에 있는 은율 땅으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계절은 어느새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었다. 황해도는 워낙 가는 곳마다 산자 수명에서 걸음이 몹시 터졌던 것이다. 어느 산속을 거닐고 있노라니 풍경이 뛰어난 언덕 위에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다. 이름도 그럴듯한 소화정이란 정자다. 이 좋은 곳에 누가 이런 정자를 지어놓았을까? 난간에 걸려있는 현판을 둘러보니 거기에는 유의선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있었다. 나는 소화정에 한가히 누워 웃노라. 하늘을 보고 웃고 또다시 길게 웃노라. 그대는 웃는다고 나를 비웃지 마소.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는 것이요. 짤막한 넋줄 속에서 소자를 8번이나 반복해가면서 익살맞게 써갈긴 그 시는 여간한 일품이 아니었다. 아호를 소화정이라고 하는 요의손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오? 마침 시를 감상하고 있는 노인이 한 분 계시기에 물어보니 그 노인이 대답한다. 소화정 요의손이란 분은 본시 신촌 태생인데 세조 때 서울에 올라가 2조 참판까지 지낸 어른이시라오. 그러면 그 어른은 낙형해가지고 소화정이라는 이 정자를 몸소 지우신 모양이군요. 그렇다오. 지금 그 어른 고가에는 그 어른이 생전에 해용하던 산수 병풍이 한틀 있는데 그 병풍에 써있는 김수원의 시도 소화정의 시 못지않게 유명하다우. 김수원이요? 김수원이라면 세조 때 영산부원으로 계시던 분이 아니옵니까?
물론이지요. 여의선과 동시대의 어른이지요. 그 병풍을 저도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구려. 내가 안내 드리리다. 노인의 안내로 여의선에 고가에 들러보니 그 산수병풍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씌어 있었다. 산과 물을 귀신같이 잘도 그려놓았네. 갖가지 풀과 꽃이 제각기 봄이로구나. 필경은 모두 한바탕 꾸민 것을 그대와 나도 꿈속의 삶을 누가 알지요. 선미가 넘쳐오르는 격조 높은 시다. 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명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니 가히 문화대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았다. 9월산은 황해도의 주봉을 이루는 명산이다. 9월산 기슭에 문화, 신천, 안악, 은율, 풍천, 송화, 장년 등등 수많은 고을들이 사방에 매달려 있는 것만 보아도 9월산이 황해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나 그뿐이야. 사서에 보면 배달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 등은 9월산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온다. 9월산에는 단군대, 어천석, 사왕봉 등등의 신적이 옛날부터 연면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산 주위에는 거성문화의 유적이 많아 옛날에는 역사의 무대였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유물의 하나로 9월 산성을 들 수 있다. 김 작가는 9월 산성에 직접 올라가 보았다. 성의 형태와 구조가 여간 절묘하지 않다. 거성만으로 쌓아올린 성의 모양은 커다란 배와 같은데 둘레가 1만 5천 척에 높이가 15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산정이었다. 남쪽과 북쪽에는 길이 없고 동쪽과 서쪽만이 나무다리로 건너 다니게 되어 있었다. 성 안에는 수목이 울창하고 여러 갈래의 물이 성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는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서 거창한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단풍이 무성한 산길을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9월산 상상공이 아득한 하늘가에 높이 솟아 있어 보인다. 9월산 꼭대기에는 단군시대의 천재장도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시인 권사복은 9월산을 노래하며 황해도 길에는 단풍나무가 많은데 9월산은 높고 높아 하늘에 솟아있네 라고 읊었고 시인 이적은 9월산에 대해 9월산 기슭에는 고울이 열인데 누른 꽃 붉은 잎에 가을이 깊어오네 라고 읊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다행하게도 가을철에 찾아왔기 때문에 선인들의 노래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흐뭇한 느낌이었다. 황해도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수양산과 해주도 구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다. 수양산은 해주와 연접해 있는 산이요. 해주는 황해바다에 임해 있는 도시다. 일찍이 중대 대륙에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새로 일어서서 은나라의 충신이었던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으려고 수양산으로 도망을 와 고사리를 키워먹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처럼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산이 바로 수양산인 것이다. 성종 때 시인 성임은 수양산을 예찬하는 장시에서 서도를 다음과 같이 장식하였다. 청산은 바닷가에 첩첩이 솟아있고 바다는 청산 앞에 아득히 넓구나. 산 이름 수양은 진실로 기이하네. 주나라 지도에는 실려있지도 않건만. 이 시로 미뤄보면 백이와 숙제는 망국면의 한을 달래려고 멀리 수양산으로 도망을 온 것이 아니었던가 싶었다. 백이와 숙제는 나라가 망하자 이역만리로 도망을 왔다면 그 얼마나 처량하고도 철통할 일인가. 서거정의 동원기를 보면 해주는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아
관서지방의 큰 고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주 고을에 발을 들여놓자 무엇보다 먼저 김삿갓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거유 이율곡과 동기 유지와의 연정설화였다. 이율곡은 말년에 황해감사로 와 있을 때 유지라는 동기를 사는 일이 있었다. 유지는 13살밖에 안 되는 동기였지만은 그녀 역시 이율곡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모하였다. 그러나 이율곡은 몸이 몹시 쇠약한 데다 유지의 나이가 너무도 어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몸은 범하지 않았다. 사랑하면서도 몸만은 범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니 율곡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 율곡이 유지를 두고 읊은 시를 보면 재간의 심정을 좋게 이해할 만하다. 어린 몸 수줍은 듯 고개 숙으려 추파를 보내도 받아들이지 못하네. 마음은 부질없이 설레건만 운우의 정은 풀지 못했소. 너는 자라면 이름을 떨칠 것이나 나는 너무도 늙어 사내가 아니로다. 니인에겐 고정된 임자가 없는 법, 장래에는 영락할 것이 가련하구나. 노쇠한 선비와 앳된 동기와의 맺어줄 수 없는 사랑은 애간장에 타오르는 고민이었을 것이다. 율곡은 유지를 두고 이렇게도 차탄하였다. 타고난 그 자태 선녀처럼 아름다워 사귄 지 10년의 사연도 많아노라. 너도 나도 목석은 아니건만 다만 몸이 약해 사양했을 뿐이로다. 유지를 사랑을 하면서도 몸이 약해 범하지 못한 것은 진정 너무도 인간적인 비극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해주 구경을 끝내고 이번에는 먹을 사려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만드는 곳은 한두 군데가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해주에서 나오는 수양 매월이라는 먹을 특산품으로 쳐준다. 그 먹은 수양산 기슭에 있는 매월이라는 마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후를 수양 매월이라고 붙인 것이다. 그 자후가 붙은 먹은 값도 보통 먹의 몇 갑절이나 되는 귀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글줄이나 쓰고 글게나 한다는 선비들은 해주에 들리기만 하면 수양 매월이라는 먹을 꼭 사게 마련이었다. 김삿갓은 해주 먹을 써보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소문이었기에 일부러 매월리로 먹을 사러 찾아갔던 것이다. 먹을 만드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70개 노인이었다. 여길 사해 그런지 첫눈에 보아도 풍도가 잠옷 고상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노인은 퉁명스러운 어조로 묻는다. 김삿갓의 차림새가 허술한 것을 보고 먹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닌 줄로 아는 성 싶었다. 수양매월이라는 먹을 노인장께서 만드십니까? 저는 먹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후후, 그래요. 수양매월이라는 자오까지 알고 계신 걸 보니 선생은 보통 선비가 아니신 모양이구려. 노인은 전과하는 단판으로 선비에 대한 대접이 매우 존중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아직은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내가 만든 먹은 시중에서 파는 먹보다 값이 3배나 비싼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소이까? 하고 넌지시 따져 묻는다. 좋은 물건일수록 값이 귀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값은 고하가네. 노인장께서 직접 만드신 먹을 2장만 주십시오. 주인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부랴부랴 걸상을 내밀어 놓고 앉기를 권하며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려. 내가 만든 먹을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신 모양이니 이렇게도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노인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선비들을 위해 좋은 먹을 만들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려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희들이옵니다. 주인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감격스러워하면서
먹이란 옛날부터 문방사우라고 해서 선비들이 해용하는 소중한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들은 글자 한자 한자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들이므로 그런 분들이 쓰는 먹인들 어찌 소홀하게 만들 수 있겠소이까? 나는 선비 정신을 죽는 날까지 뒷받침해드리고 싶어 나 자신도 심혈을 기울여 먹을 만들고 있답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주인 노인에게 머리가 절로 수그러졌다. 주인 노인에게서 도인 정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생각하면 도인 정신이란 도대체 어떤 정신을 말하는 것일까?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도인 정신이 아니겠느냐고 김삿갓은 혼자 생각해 보았다. 가령 아무리 농사꾼이라도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농사를 지어나간다면 그 정신이 곧 도인 정신일 것이요. 먹을 만드는 사람이 그 일의 긍지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좋은 먹을 만들어내려고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 정신 또한 도인 정신일 것이라고 김삿갓은 생각해 본 것이었다. 그러므로 도인 정신이란 그를 숭상하는 선비들이 마음을 바로먹고 좋은 글을 써내려고 노력하는 선비 정신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 같았다. 다시 말해서 도인 정신과 선비 정신은 둘이 아니요 하나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도인 정신만 철저히 보급시켜 나가면 나라는 절로 발달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에 종사하는 선비만은 지극히 존중해 왔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기술자는 목수장이, 토목일에 종수하는 사람은 미장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환장이,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름쟁이 등등의 이름으로 학문 분야 이외의 모든 기술자들을 모조리 천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나라가 제대로 발전돼 나갈 리가 만무하였다. 통치자의 통치 이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증거인 것이다. 현실적인 영양세태가 그처럼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당이라고 부르는 희노인은 선비들의 선비 정신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먹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니 그 얼마나 고귀한 도인 정신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언제부터 만들어 왔으며 먹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옵니까? 김삿갓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묵당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노인이 대답한다. 먹은 본시 중국 후한시대에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 먹이 우리나라에는 위망낭랑시대에 들어와 신라시대에는 이미 양간이 무간이 하는 명목공들이 생겨났대요. 그 후 고려시대를 거쳐 이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는 먹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고.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먹을 사갔을 뿐만 아니라 먹을 만드는 방법조차 우리한테서 배워갔대요. 그런데 근세 와서는 우리나라 먹의 명성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실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묵당 노인은 그 방법의 권위자인지라 먹의 역사에 대해 정통하였다. 이왕이면 먹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제조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김삿갓은 머리를 숙여 보이며 부탁하였다. 김삿갓이 먹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을 알고 묵당 노인은 매우 감격스러운지 고개를 연달아 끄덕이며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선비들을 만나보았지만 선생처럼 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깊은 분은 처음 만나보았소이다. 모처럼 물으시니 자세히 말씀해 드리지요. 그리고 묵당 노인은 먹의 재료와 제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먹을 만드는 재료는 소면과 유연의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소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얼음으로 만든 먹을 소면묵이라고 부르고, 기름을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얼음을 가지고 만든 먹을 유연묵이라고 부른다.
가령 소나무를 공방에서 불에 태우면 그을음이 생기게 되는데 높이 올라가는 그을음을 공연이라 부른다. 그을음은 높이 올라간 것일수록 질이 좋아 상층부의 공연은 초연이라고도 부른다. 그 그을음을 한데 모아 채로 쳐서 풀로 개어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절국공유로 다진 후에 불에 적당히 끓여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는 목형에 담아 압축해야 한다. 그래서 먹의 형태를 잡은 다음에는 그것을 재 속에 파묻어 수분을 점차로 빼면서 건조시키면 먹이 된다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먹을 만드는 공정은 여간 복잡해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대견스럽게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운 공정을 한평생 반복해왔다니 김 작가는 목당농인에게 새삼스러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보수도 변변치 못한 일이 아닌가. 노인장께서는 먹을 한평생 만들어 오신 모양인데 먹만 만들어 가지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김 작가는 노인의 생계가 은근히 걱정스러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았다. 노인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순전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 일을 진작에 집어치웠겠소이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굶으면서도 먹만을 만들어 오고 있지요. 들을수록 고귀한 말씀이었다. 수양매월이라는 네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먹을 2장 사고 나자 목당노인은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었다. 내 집에서 먹을 사가시면 가정 풍파가 일어나기 쉽다는 말이 있답니다. 선생은 그래도 괜찮으시겠소이까? 네? 먹 때문에 가정 풍파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 작가는 목당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목당노인은 웃으면서 김 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지금부터 14, 15년 전에 서울 어느 대가댁에서는 수양매월이라는 먹 때문에 노 부부간에 굉장한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께서도 먹을 사가셨다가 내외간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오파심에서 한 말씀 올려본 것입니다.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쏟았다. 먹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다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째서 먹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선생도 부부싸움을 피하시려면 그 얘기를 한 번쯤 들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요. 그리고 목당노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이다. 정모라는 양반이 황해감사를 지내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 수양매월이라는 먹을 자그마치 30장이나 사가지고 돌아갔다. 그는 그 먹을 얼마나 아꼈던지 조카가 한 장만 나눠달라고 해그래도 끝내 나눠주지 않았다. 이에 조카는 아저씨를 매우 괘씸하게 여겨 골탕을 먹여줄 생각에서 숙모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 고자질을 해버렸다. 숙모님, 아저씨께서 황해감사로 내려가실 때 수양매월이라는 기생에게 반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옵니다. 서울에 올라오실 때에도 그 기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수양매월이라는 그 기생의 이름을 30장이나 먹 속에 새겨가지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 먹을 문갑 속에 소중히 간수하고 계시다 하오니 숙모님께서는 사랑방 문갑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만약 문갑 속에서 수양매월이라는 먹이 나온다면 아저씨는 아직도 그 기생을 오매불망으로 연연하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고자질을 들었다면 정모의 부인이 아니기로 어느 마누라인들 본기하지 않을 것인가. 부인은 그 길로 사랑방에 달려나와 문갑을 뒤져보니 과연 문갑 속에는 수양매월이라는 네 글자를 새긴 먹이 30장이나 나오는 것이 아닌가. 부인은 얼마나 분노했는지 즉석에서 마치 씨앗을 두들겨 패듯 그 귀한 먹을 단도리로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노 부부간에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것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남편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목장노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혹시 선생한테도 누가 무슨 무고를 할지 모르니 미리부터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계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김삿갓도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목장노인은 무엇을 알고 해악을 나는 풍류객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먹을 사고 나서 작별 인사를 위해 이런 말을 하였다. 황해도에서는 먹만 아니라 표류도 좋은 것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목장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웬걸요. 표류라면 뭐니 해도 중국에서 나오는 단계 표류를 당할 것이 없지요. 표류를 만들려면 돌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연석은 질이 좋지 않아 표류를 만들 수 없는걸요. 황해도의 홍진석과 평안도의 의연석이 그런대로 쓸만하기는 하지만 단계 속에 비기면 문제가 안 되는걸요. 목장노인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지 서랍 속에서 조그만 표류를 하나 꺼내 보이며 나는 표류에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홍진돌로 나 자신이 장난삼아 만들어본 표류입니다. 선생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 마음에 드시거든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 노인정께서 손수 만드신 이 표류를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마음에 드시거든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매화꽃이 새겨져 있는데 조각 솜씨가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런 괴물을 저한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장난삼아 만들어본 것인데 귀하기는 뭐가 귀합니까?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매화꽃을 새겼기에 매월묵과 짝을 만들고 싶어 이름을 매화연이라고 지은 것이라우. 김삿갓은 표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요모조모로 감상해 보았다. 보면 볼수록 정답게 느껴져서 제가 이 표류를 들고 시를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써갈겼다. 배는 평평하여 이마는 움푸 뛰어난 돌의 품질 예사돌이 아니로다. 글씨를 쓰는 날은 먹을 짙게 갈아놓고 항상 즐겁고 흥겹게 만나리라. 종이에 글을 써서 그 모습 변해갈 때면 뾰족한 붓끝을 자주자주 적시게 되리. 원래 문방사우는 서로 돕게 마련인 것, 필요할 때 모여 오미 그림자와 같도다. 목장노인은 시를 대뜸 알아보고 무릎을 치며 감격한다. 물필유주,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마더니 이 표류가 오늘에야 제 주인을 만난 셈이거려. 김삿갓은 본디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얼마 전에 현태덕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례금을 가져왔을 때에도 엽전 한 입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몽땅 돌려주지 않았던가.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진리에 가까운 말이기에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사심이 생길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목장노인이 주는 선물만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손수 만든 표류를 선물로 주는 것은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 증거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은 목장노인이라는 참 사람을 발견한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 옛날 어떤 철인이 대낮에 등불을 밝혀두고 다니는 것을 보고 누가 선생은 대낮에 등불을 왜 밝혀두고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철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고사가 있다. 사람이 하도 없어 사람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그렇다. 세상에는 발길에 채이도록 많은 것이 사람이건만 정작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게도 희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삿갓은 선물보다도 참 사람을 만나본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이다. 목장노인과 작별한 김삿갓은 이날도 산속을 한없이 걸었다.